이제 이 편, 제 지인 상담 내용에 관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하여튼 저는 이게, 제가 각종 형사사건들을 보면서, 이거 재형 법정주의를 떠올리고서는 뭔가 접근하면은 그 문구에서 내포된 예정되어 있는 행위가 아니면은, 이거는 불가결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서는 구상해가지고선 들어간 것들은 굉장히 불기소율이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만약에 형사고소 들어오면은 나 불기소 사례 또 생기겠다 이러고 지인한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제 지인, 제 상담자가 어느 A라는 남자 사람 친구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신용불량자라서 자기 계좌를 쓸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계좌를 빌려달라는 말들을 막 뿌리면서 다녔던 거죠. 상담자는 거절하다가 또 주변의 친구들이 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떨결에 계좌번호 알려주고 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여튼 근데 그 뒤로 이제 만약 A가 송금한 거 왔으니까 뭐 C 아무개 D 아무개 뭐 이런 사람들한테 송금해 주라고 요청하면 그때마다 이제 상담자가 A한테 해달라는 대로 딴 사람들한테 송금을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하필이면은 이 친구가, 남자 사람 친구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B라는 사람한테서 상담자한테 전화하면서 이제 B가 A, 죽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대신 갚으라. 그러면서 안 그러면은 형사고소 이거 뭐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다. 형사고소 할 것이고 민사소송도 걸어올 거다 이거. 그러면서 이미 변호사 3명을 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이거는 무조건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특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들이 사기치거나 막 이런 건 아니고요. 뻥치거나 뭐 무조건 받아낼 수 있다 이 말이 뻥친 게 아니에요. 정말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계좌 빌려줄 때는 뭐 카드 비밀번호도 주고 뭐 통장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빌려주지 뭐 이렇게 계좌번호만 띡 알려주는 경우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변호사님들이 예측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아니죠. 예, 사실관계가 독특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론적으로 갚지 못했으니 뭐 사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니더라도 어쨌든 계좌 빌려준 건 잘못이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게 상담자분이 걱정 막 한가득 해가지고서는 저한테 문의가 온 건데요. 저도 이거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제 뭐 다른 거 별로 나가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듣더니 야 그런 거 보통 저는 일반적인 보이스 피싱에 있어서의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이 있는 이런 케이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서는 이거 그거 형사적 책임질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그 정도 벌금 한 요 정도 예상되니까 요거랑 뭐 이런 거 했을 때 대충 그냥 좀 어느 정도는 갚고 그냥 합의 쳐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액이 꽤 됐습니다. 막상 또 지금은 기억 안 나는데 몇 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중에 일부라도 갚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봐라. 나중에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면은, 내가 저번에 했던 케이스에서도 뭐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실제로 잡히던데, 판결문에서 인용되는 액수가 요 정도던데, 그러니까 어차피 돈 내야 되니까 갚아라 이렇게 하고서는 안내를 해줬는데, 나중에 점점 생각해보니까 이게 불법성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전화를 오면서, 너 근데 계좌번호만 줬다고? 그러면은 처벌 안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담자 보고 이거 금융거래법 위반은 아닐 것 같으니까 전자금융거래법, 불법행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민사적 책임에서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특히나 형사고소에 있어서는 무혐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또 연락 오면은 배째라.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거나 형사고소 당하면은 나 찾아와라. 이렇게 다시 바꿔서 안내를 주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여기 이제 썰을 풀자면은,
대여행위에 관한 겁니다. 대여행위에 관한 건데, 아까 전에 그 1편 찍으면서 그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뭐 이러면서 대여했다는 그 조문 2호 내용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인데, 일단 그 여기 접근 매체를 대여한다고 돼 있죠. 이 접근 매체란 말 해석이 좀 이 경우에는 좀 중요합니다. 그 한번 이렇게 해당 법에서 정의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복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는데 이렇게 카드 뭐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이렇게 리스트 띡띡띡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인증서 뭐 서명 뭐 전자 서명 어쩌고 뭐 이 비밀번호 그리고 인터넷상 이용자 번호 뭐 이런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를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으로 통장 자체나 카드 이런 거랑 비밀번호 이런 거를 줬을 때 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다 그런 내용입니다. 쭉 이렇게 리스트 제가 오늘은 외워서 못하겠는 내용이라서 쭉 띄우면 됩니다. 이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해서 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대여에 해당된다. 하지만 계좌번호가 포함된 명만 띡 촬영한 경우에는 이거는 접근 매체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계좌번호만 띡 포함돼서 찍은 요런 거는 매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이 개괄적인 내용은 이렇게까지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담자는 아까 전에 계좌번호만 줬었고, 그리고 남자친구 A라는 사람이 요청하면은 상담자 스스로가 계좌 이체를 해줬다는 이런 특이성이 있었죠. 요거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다음 판시로 보면은 이거는 보자마자 힌트 얻으실 겁니다. 2006도 8957 판결을 보면은 그러니까 접근 매체에 대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접근 매체 대여는 대가를 어쩌고저쩌고 약속하면서, 여기 제가 빨갛게 줄친 부분, 접근 매체 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이 부분이 제 눈에 팍 들어온 겁니다. 이 부분이 팍 들었어요. 걸리적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형 법정주의라는 게 이 문헌에 내포된 행위가 아니면은 처벌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처벌하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좀 제가 정의 규정을 보면서도 저도 변호사인데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판시를 통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시를 봤더니 접근 매체 이용자의, 그러니까 주인의, 계좌 주인 같은 거, 통장 주인의 그 관리 감독 없이 이렇게 그냥 갖다 교부해 줘 버린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이런 그런 문구라고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이 판시를 봤더니. 그런데 이제 이게 아주 정확치는 않고 제 생각만이잖아요. 요게 걸리적거리는 건 분명한데 제 생각만 있는 거니까, 정말로 실제로 요게 문제된 판시를 한번 찾아보면은 가장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대충 찾아봐가지고 수임한 게 아니니까 대충 찾아봤더니 헌재 결정례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형사 사건 대법 판례는 안 찾아보고 요 헌재만 봐도 많이 해석의 가이드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법 판시하고 헌재 결정하고 뭔가 결론적으로는 좀 상이한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뭔지 저도 법학과 1학년인가 2학년? 3학년? 뭐 이때쯤에 궁금해서 교수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런 해석에 관해서는 사실 그냥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판례번호 말씀드렸나요? 2017 헌마 137. 그래서 뭐 이용자 번호 이거 예시적으로 아까 위에 나왔던 것 중에 예시적인 건데, 어쨌든 이게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한 아이디나 비번 뭐 그런 거만 해당되는 거지, 단순 계좌번호는 여기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아까 대여에 관한 판시에 있어서도 계좌번호만 포함된 거 그거 통장 띡 찍은 거 가지고서는 여기 적금 매체 대여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은 그 계좌 입금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세무 처리하거나 그럴 때 보면은 그 앞장면 이렇게 계좌번호 쓰여있는 앞장면만 띡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물론 그 경우에는 당연히 어쨌든 간에 정당행위로서 처벌되지 않겠지만은 애초에 적금 매체 대여로 볼 수 없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만약에 적금 매체 아까 정당행위라는 거는 적금 매체 대형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 그 세무적 처리를 위해서 하는 걸 테니까 그 처벌하지 않겠지만은 근데 그냥 해석 자체가 이거는 그 계좌번호 알려준 것만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처벌 구성 요건조차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청구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만으로 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거는 유죄임을 전제로 한 처분입니다. 이게 더 이상 불법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기소유예 처분은 그 피의자였던 사람이 내가 유죄인 걸 전제로 이렇게 처분한 게 열받는다 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류가 가장 그 헌법재판소는 그 위헌인지 여부, 법률이나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관으로 유명하지만은 그 사건보다는 사실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많은데 이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건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형사사건하고 굉장히 느낌이 비슷합니다. 일 처리하는 게. 물론 공판 단계에서도 하는데 공판 단계에서는 몸이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헌재 사건들은 몸이 움직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기관 단계에서 저희들이 하는 행동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게 썰 풀었고,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형사가 고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형사 고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무혐의가 나올 사안으로 저는 이해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상대방의 변호사 샀다 뭐 이러면서 무조건 돈 받아낸 데더라. 그 변호사님 그거는 그 상대방 C였나요? B였나요? B? B라는 사람의 말이긴 하지만은 말뿐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변호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기가 전혀 아니고 그 변호사님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실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뭉뚱그려서 사람들이 한 80% 그 정도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일일이 따져서 조심스럽게 얘기해주면은 이 변호사 빠져나갈 궁리만 하나 보네. 또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니까요. 그냥 80~90%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냥 그러면 이거 받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많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선 얘기해줘봤자 소비자들 다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상대방이 실제로 형사고소 들어와서 우리가 무죄 변론해가지고 무혐의 나와도 그 변호사님들 잘못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 민사소송을 바로 상대방이 청구할 수도 있고 형사고소를 거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형사고소를 만약에 먼저 거치면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여기에 사실관계를 한번 의심스러울 때 그 사건의 진상을 한번 파헤쳐 볼 수 있어요. 사실관계를 파헤쳐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는 게 요 경우에도 이득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늘 형사고소 성립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부터 해보고 민사소송은 좀 뒤로 미뤄라 이렇게 말씀 늘 드리는데 이것도 그런 겁니다. 이거는 민사소송만 먼저 하면은 몇천만 원인데 그거 패소 비용 다 부담하면은 그렇잖아요. 형사고소로 한번 사건 먼저 진상을 파헤쳐봐가지고 전자금융거래법 아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할까 말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궁리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무혐의 나올 거라 생각되는데 형사고소 먼저 하면은 민사소송 하면은 또 성공보수 더 받겠죠. 하여튼 근데 민사소송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형사적으로 불법성이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사회 분위기나 이런 거 봤었을 때 조금
위법하게 평가될 소지가 있는 거면은 조금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죄에서 형사에서는 무혐의 내지 저거 뭐야 죄가 안 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 죄가 안 됨 쪽으로 가기보다는 혐의 없음 쪽으로 가긴 하는데 거기에 특수한 구성 요건 요소 때문에 어쨌든 그렇긴 한데 그런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또 책임을 지도록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판사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좀 그래도 좀 여지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100%라고는 말을 안 했습니다. 이게 민사소송은 100%는 아닌데 내가 형사고소에 있어서는 진짜로 이거는 무혐의 나올 것 같다 재밌겠다 내가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사건이 굴러갈지 제가 내피셜을 한 거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힘들어.